여러분, CNN이 최근 한국과 중국을 둘러싼 충격적인 뉴스를 보도하며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을 꿈꾸는 중국이 왜 작은 한국을 두려워하는지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10년 동안 두 나라를 오가며 취재한 CNN 특파원의 충격적인 취재 결과. 지금부터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CNN 아시아 특파원 노엘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두 나라의 관계를 취재해 왔습니다. 처음 이 지역을 취재하러 왔을 때만 해도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경제적 존재였습니다. 14억 인구, 세계 2위 경제 규모,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들, 모든 것이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했죠.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였습니다. 5천만 인구, 하지만 강한 산업 경쟁력을 갖춘 국가. 처음에는 단순한 경제적 비교에서 출발했지만 취재를 하면 할수록 저는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예상치 못한 긴장감을 발견했습니다. 베이징 거리를 걸으며 느낀 첫 충격은 한국 문화의 흔적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한국 아이돌 포스터를 들고 다니고 화장품 가게마다 한국 브랜드가 줄지어 있었죠. 처음엔 단순한 트렌드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취재를 거듭할수록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와의 비공식 만남에서 들은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경제력보다 문화적 영향력을 더 경계합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의문이 스쳤어요. 왜 세계 2위 강국이 작은 나라의 문화를 두려워할까? 칭화대학교 문화연구소의 왕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놀라운 분석을 들려주었죠. 중국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은 한류의 내용이 아니라 그 전파력입니다. 어떻게 작은 나라의 콘텐츠가 이렇게 빠르게 퍼질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상하이 거리에서 만난 20대 여성 리나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울었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드라마에선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한국 드라마에서 느꼈어요. 이런 문화적 공감이 단순한 소비를 넘어 가치관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베이징 외곽에 만난 중국 정부 검열 담당자는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천 대의 한국 콘텐츠를 차단해요. 하지만 마치 모래주머니에 구멍이 난 것처럼 막을 수 없습니다. 그의 눈에서 조바심과 무력감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충칭의 한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이 비밀리에 한국 드라마 시청 모임을 갖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정부의 단속을 피해가며 이들이 보여준 열정은 단순한 오락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죠. 우리는 다른 세상을 보고 싶어요 라는 한 학생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중국 공산당 내부 문건을 입수했을 때의 전율을 잊을 수 없어요. 그 안에는 한류 확산 방지 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14억 인구의 강대국이 5천만 인구의 나라를 이렇게까지 경계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우한의 한문화평론가는 쓰디 쓴 현실을 들려주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콘텐츠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해요. 반면 한국은 적은 예산으로도 전 세계인의 감성을 건드립니다. 그의 말에서 부러움과 좌절감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10년간의 취재를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는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작은 나라의 소프트 파워가 거대 국가의 통제 시스템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경계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과거의 강대국이었던 중국, 그리고 현재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경제적 경쟁을 넘어 문화 전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화적 긴장이 앞으로 동아시아 질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해졌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견제하는 진짜 이유. 그 깊은 속내를 더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죠. 상하이 최대 쇼핑몰 내 한 카페. 그곳에서 만난 25살 청년 리우의 눈빛이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중국 드라마는 너무 뻔해요. 우리는 VPN으로 한국 드라마를 몰래 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금지된 열매를 맛본 사람 특유의 흥분이 묻어났어요. 리우의 폰 속에는 수십 개의 한국 드라마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빠르게 넘기며 자랑스럽게 컬렉션을 보여주었죠. 문득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누군가 신고할까봐 항상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치 있으니까요. 금지된 콘텐츠를 보는 위험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모순적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한류 단속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었어요.
베이징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차단된 한국 콘텐츠는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수치였죠. 단속 인력만 5천 명이 넘는다는 정보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상해 미디어 연구소의 천 박사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중국 정부는 자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연간 300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크기가 콘텐츠의 질을 보장하진 않죠. 억압이 창의성을 제한한다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청두의 대학가 어두운 기숙사방에서 10명의 학생들이 모여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창문은 암막 커튼으로 꼼꼼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들의 눈빛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죠. 공동체적 경험이 주는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놀라운 역설을 발견했어요. 중국 정부의 검열과 통제가 강화될수록 젊은이들의 한류 열풍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금지된 것에 대한 호기심이 더 강한 욕망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청년 류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부가 막으면 막을수록 우리는 더 보고 싶어져요. 광저우 시내 숨겨진 한국 음식점에서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조용히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모두가 묵인하는 분위기였어요. 점주는 긴장한 얼굴로 속삭였죠. 단속이 오면 즉시 채널을 바꿉니다. 그 순간 느낀 것은 문화적 욕구를 억압할 수 없다는 진리였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중국 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가 체포되면 최대 7년형을 선고받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이트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었죠. 한 해커는 이렇게 말했어요. 차단 기술보다 우회 기술이 항상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국경과 정치적 갈등을 넘어 문화는 자연스럽게 흐른다는 사실이었죠. 아무리 강력한 방화벽도 사람들의 마음속 열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정부가 두려워하는 한류의 진정한 힘이었어요. 저는 중국 정부 관계자로부터 직접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도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단호한 목소리였죠. 처음엔 단순한 공식 입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의 의미가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벽을 세우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그 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류 콘텐츠가 중국 사회 곳곳에서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 중국 정부는 통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예능, K-팝 음악을 차단하고 방송에서 한국 연예인들의 얼굴을 지우고 심지어 한류 관련 검색어조차 막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막을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류 콘텐츠는 금지될수록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고 젊은이들은 더 집요하게 그것을 찾아다녔습니다. 저는 직접 베이징의 지하시장을 찾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상점들이 즐비했지만 안쪽으로 들어가자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한국 아이돌 굿즈, 불법 복제된 K-드라마 DVD, 심지어 한국 화장품까지.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매일 밤 젊은이들로 붐볐습니다. 걸리면 벌금을 내야 하지만 그래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상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막으려 할수록 사람들은 더 은밀하게 거래하고 있었죠.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상업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젊은이들은 한류를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자유로운 세계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통제가 강할수록 한류 콘텐츠에 대한 갈망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기술이었습니다. VPN을 통한 접속,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한 공유, 해외 서버를 활용한 스트리밍 사이트. 중국 정부가 규제를 강화할수록 젊은이들은 더욱 창의적인 방법으로 한류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한류 차단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한류 콘텐츠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과거에는 공공장소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두 조용히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상하이의 한 대학가에서 밤늦게 캠퍼스를 거닐던 저는 기숙사 창문마다 새어나오는 푸른빛을 보았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 침대 위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몰래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학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한류 콘텐츠를 보고 싶어 하나요? 한 학생은 대답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사랑, 갈등, 꿈, 그리고 자유. 그 말 한마디가 중국 정부가 한류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콘텐츠 소비가 아니라 중국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힘이 한류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맞서 점점 더 강경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불법 소지한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했고
VPN 사용자를 적발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젊은이들은 더 은밀하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한류를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류를 소비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문화적 취향을 넘어서 하나의 저항이 되고 있었죠. 결국 중국 정부의 한류 차단 정책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막으려 할수록 더 커지는 현상, 보지 말라고 할수록 더 보고 싶어지는 심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한류는 중국 내에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눈앞에서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상하이 방송국 제작 현장. 화려한 세트와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한 스튜디오에 발을 들였습니다. 중국 최대 예능 프로그램 슈퍼스타일의 제작 현장이었죠. 프로듀서 장 씨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1회 제작비만 1억 위안입니다. 역대급 예산이죠. 그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방영 한 달 후 시청률 보고서를 확인했을 때 충격이 밀려왔어요. 천문학적 제작기를 투입한 이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고작 2%에 그쳤습니다. 동시에 불법 유통된 한국 예능 런닝맨은 웨이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죠. 같은 시간대에 비공식 조사에서 10배 이상의 인기를 보였습니다. 베이징 영화대학교 강의실. 영상미학 교수 리우는 학생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왜 한국 콘텐츠는 성공하고 우리는 실패하는가?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죠. 그들은 자유롭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검열과 통제 속에서 만듭니다. 그 순간 교실 전체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중국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 CEO 왕과의 비공개 인터뷰. 그는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대본은 3번의 검열을 거쳐야 해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 사회 비판, 지나친 개인주의, 금지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왕의 눈에서 좌절감이 읽혔죠. 창의성이 질식당하고 있어요. 상하이 교회의 한 카페, 유명 시나리오 작가 장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드라마 대본을 분석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국 작가들은 사랑, 이별, 배신, 복수 등 인간의 기본 감정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어떤 감정이 허용되는지 계산해야 하죠. 창작의 자유와 검열 사이의 딜레마가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충격적인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어요. 중국 문화부가 2022년 한 해 동안 무려 1200개의 대본을 수정 지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작품당 38개의 장면이 삭제되거나 변경되었죠. 숫자로 보는 창작의 억압이 가슴 아팠습니다. 우한의 한 영화관. 흥행에 실패한 중국 영화를 보고 나오는 관객들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20대 청년 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뻔해요. 항상 같은 교훈, 같은 결말이죠.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꺼내 불법 다운로드한 한국 영화를 보여주었어요. 이건 결말을 예측할 수 없어서 좋습니다. 항저우 소재 미디어 연구소 전문가팀이 한국과 중국 드라마의 내러티브 구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책임자 차오는 흥미로운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인간 중심이지만 중국 콘텐츠는 메시지 중심이에요. 시청자들은 설교보다 공감을 원하죠.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이징 소재 중국 최대 드라마 제작사 회의실. 고위 임원들이 한국 드라마 성공, 비결을 분석하는 모습이 아이러니했어요. 그들의 결론은 자유로운 표현이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따르기는 불가능했습니다. 한 임원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규칙을 알면서도 따를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역설을 목격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되길 원하지만 통제와 검열로 인해 오히려 그 목표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한국 콘텐츠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창작의 자유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14억 인구의 거대 국가가 5천만 인구의 작은 나라를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였어요. 중국 대학 캠퍼스를 걸으며 젊은이들을 관찰하던 어느 날,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청년들은 뭔가 지쳐 보였습니다. 눈빛이 희미했고 표정에는 생기가 없었죠. 한때 중국은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부모 세대는 경제 성장을 이끌며 부를 축적했고 기회의 시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정반대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치솟는 집값, 하늘을 찌르는 취업 경쟁률, 그리고 끝없는 노동. 저는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단어를 배웠습니다. 탕핑, 직역하면 바닥에 눕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 의미는 훨씬 깊었습니다. 경쟁을 포기하고 소비를 줄이고 최소한의 노력만 하며 살아가겠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 세대만큼의 성취를 이룰 수 없어요. 한 학생이 절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집을 살 수 없고
힘들게 취업해도 제대로 된 연봉을 받을 수 없어요. 차라리 그냥 포기하는 게 더 나아요. 탕핑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하나의 생존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회가 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혹사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하는 대신 프리랜서나 저임금 아르바이트를 하며 최소한의 돈만 벌었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작은 방에서 혼자 조용히 살아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결혼과 출산도 포기했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갓생, 자신의 삶을 신처럼 완벽하게 살아가려는 태도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운동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며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것이 미덕이 되었죠. 취업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유튜브와 SNS를 통해 성공적인 삶의 방식을 공유하고 서로를 독려하며 끊임없이 발전하려 했습니다. 중국과 한국, 두 나라의 청년들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경쟁, 불안정한 경제, 그리고 점점 높아지는 삶의 벽. 하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끝없는 자기개발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중국의 청년들은 모든 경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만난 한 직장인과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탕핑은 저항이에요. 우리는 기성세대가 만든 이 불공정한 사회에서 승자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경쟁을 거부하는 거죠. 이러한 사고방식은 중국 사회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소비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면서 기업들은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성장의 동력이었던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자 정부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탕핑 금지라는 극단적인 정책까지 등장했지만 이미 사회 전반에 퍼진 현상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과 베이징의 청년 커뮤니티를 비교 분석했어요. 한국 청년들은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한 번 더 노력하는 문화를 만들어갔습니다. 반면 중국 청년들은 더 이상은 안 된다며 탕핑을 선택했죠. 비슷한 문제를 겪지만 완전히 다른 대응 방식을 보인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이 현상이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청년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노력이 언젠가 보상받을 것이란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 청년들은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시스템에 좌절한 것이죠. 두 사회의 근본적 차이가 청년 문화의 대조적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상하이 번드 지구의 한 카페, 창밖으로 푸둥 지구의 초연대적 마천루가 보이는 풍경이었습니다. 문화평론가 장의와 마주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눴죠. 장의는 중국 문화계에서 은밀히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습니다. 로엘 기자, 중국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은 한류 자체가 아닙니다. 자유로운 선택과 표현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 말에 제 마음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난 10년간의 취재가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의는 차분하게 분석을 이어갔죠.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한국 콘텐츠가 아니라 자유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한류를 통해 다른 삶의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베이징 798 예술구, 비밀리에 열린 청년 문화 포럼에 참석했어요. 한 영화감독 지망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자유롭게 사랑하고 꿈꾸고 실패하는 모습에 매료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정신적 탈출구죠. 그의 눈빛에서 갈망이 익혔습니다. 청두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연습실. K-팝을 그대로 모방한 중국 아이돌 그룹이 연습 중이었어요. 안무, 음악 스타일, 심지어 헤어스타일까지 한국 그룹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부족했죠. 프로듀서 리는 좌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형식은 베낄 수 있지만 자유로운 영혼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충격적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중국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드라마 포맷을 그대로 베낀 드라마를 57편이나 제작했어요. 하지만 시청률은 원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중국 시청자들은 똑같은 이야기라도 한국 버전을 선호했죠. 그 이유는 자유로운 표현에서 오는 진정성의 차이였습니다. 우한의 한 카페에서 대학생 그룹과 만났어요. 그들은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열성 팬이었습니다. 한 학생은 흥미로운 분석을 들려주었죠. 중국 예능은 모든 것이 각본대로 진행돼요. 실수나 돌발 상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예능에서는 진짜 감정과 반응을 볼 수 있어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상하이 미디어 연구소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어요. 중국 콘텐츠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였습니다. 핵심 결론은 검열과 통제 중심의 콘텐츠 제작이 창의성을 억압한다는 것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보고서 자체가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베이징 국가방송국 PD 출신 왕과의 비밀 인터뷰. 그는 업계의 실상을 폭로했어요. 모든 제작 과정에 당 관계자가 참여합니다. 그들은 창의적 결정권이 없으면서도 최종 거부권을 갖고 있죠. 권력과 창의성의 불균형이 만든 비극적 현실이었습니다. 항저우의 한 영화제에서 만난 젊은 감독 리. 그의 영화가 검열로 상영 금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표정이 잊히지 않습니다. 내 영화가 아닌 다른 영화를 만들라고 강요받고 있어요. 그의 말에서 창작자의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10년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한류라는 문화 현상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유로운 표현과 선택이 가져올 변화였습니다. 한류는 단지 그 변화의 촉매제였을 뿐이죠. 거대한 국가가 작은 나라의 문화를 두려워하는 이유. 그 핵심에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중심가의 초고층 빌딩 꼭대기, 구름을 뚫고 솟은 마천루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풍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위엄이 발 아래 펼쳐졌죠. 저는 이 거대한 도시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이토록 거대하고 강력한 국가가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를 두려워할 수 있을까? 상하이 푸둥지구, 초현대적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찬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만난 중국 젊은이들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죠. 25살 디자이너 리미는 한국 문화에 빠져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창의성과 개성이 존중받아요.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그의 말에서 자신들이 놓친 것을 향한 갈망이 느껴졌습니다. 베이징 중앙당교 인근 카페, 은퇴한 정부 고위 관료였던 장 교수와의 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중국 문제의 본질을 날카롭게 짚었습니다. 우리는 5천년 역사를 끊임없이 강조하며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죠. 반면 한국은 미래를 개척하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자기 성찰적 비판이 묻어났어요. 칭화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강의실. 한 교수의 명쾌한 분석이 기억에 남습니다. 중국의 GDP는 한국의 10배지만 국민 행복도는 한국이 더 높습니다.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차이죠.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숫자의 크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의 질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충격적인 데이터를 접했습니다. 중국의 정부 주도 영화산업 예산은 한국의 20배였지만 국제영화제 수상 실적은 한국의 절반에 불과했어요. 상하이 영화학교 왕 교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예산이 아니라 자유가 창의성을 만듭니다. 그 말에 문화산업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항저우의 한 기술 스타트업, 새로운 앱을 개발 중인 청년 기업가 리와의 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은 미국을 모방하려 하지만 한국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합니다. 그는 한국의 빠른 변화 속도와 혁신을 부러워했죠. 우리는 규모의 경제가 있지만 한국은 속도의 경제가 있습니다. 서울과 베이징을 오가며 취재하던 중 놀라운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베이징 거리의 광고판은 국가적 영광과 전통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서울의 광고판은 새로운 트렌드와 미래를 향한 비전으로 가득했죠.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지만 시간의 방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한 대학의 한 세미나, 미디어 연구 전문가 천 교수는 냉정한 분석을 들려주었어요. 한국은 문화 콘텐츠에 정치적 메시지를 담지 않습니다. 그저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뿐이죠. 그것이 역설적으로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의 말에 깊은 통찰력이 느껴졌습니다. 중국 내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설문 결과를 입수했어요. 중국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닮고 싶은 나라 1위가 한국이었습니다. 베이징 사회과학원의 림 박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지만 정신적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중국의 진정한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10년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차이는 단순한 제도나 정책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과거에 안주하는 거대한 나라와 끊임없이 도전하는 작은 나라의 차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이 5천만 인구의 한국을 넘어서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였죠. 물리적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적 활력이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10년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뉴욕 본사로 돌아왔습니다. CNN 본사 회의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는 순간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래를 이끌어갈 나라는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고요해졌죠. 14억 인구의 거대 국가를 제치고 5천만 인구의 작은 나라를 지목한 제 결론에 의아한 표정들이 가득했습니다. 21세기는 과거의 크기나 경제력이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이 진정한 힘이 되는 시대입니다. 한국은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세계를 압도하려 할 때
한국은 매력으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죠. 실리콘밸리 방문 중 만난 벤처 캐피털리스트 마이클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와인 한 잔을 기울이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새로운 혁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한국은 창의성과 기술력, 그리고 글로벌 감각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의 최신 보고서를 읽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향후 10년간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축이 한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단순한 예측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이었죠. 한국의 문화산업 성장률은 중국의 3.5배, 혁신 지수는 2.7배 높았습니다. 도쿄의 한 국제 포럼.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본의 저명한 문화평론가 다나카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동아시아의 문화적 주도권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의 솔직한 인정에 청중들은 숙연해졌죠. 한국은 전통과 현대를 완벽하게 융합했습니다. 파리의 한 갤러리, 한국현대미술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존경이 읽혔죠. 우리는 한국에게서 미래를 봅니다. 중국 미디어의 놀라운 보도를 접했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의 78%가 가장 영향력 있는 외국 문화로 한국을 꼽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결과에 중국 정부가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죠. 통제할 수 없는 영향력에 대한 불안감이 읽혔습니다. 뉴욕 UN 본부 문화교류 포럼에서 전 세계 대표들이 한국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한 아프리카 대표는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서 자원 없이도 세계적 영향력을 갖출 수 있다는 희망을 봅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죠. CNN 특별 취재를 마무리하며 개인적인 고백을 남겼습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주저없이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어요. 미래를 이끌어갈 나라에 대한 확신이었죠. 10년간의 특파원 생활을 마치며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국가의 힘은 더 이상 인구나 영토의 크기, 혹은 경제력으로만 측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힘은 매력과 영감을 주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었죠.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한국의 미래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단순한 경제 경쟁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유산에 머무르는 거대한 나라와 끊임없이 혁신하며 미래를 개척하는 작은 나라. 그 차이는 단순한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문화의 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변화의 순간을 함께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변화 속에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전 세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